혹시 이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지하철이 끊기면 이곳 을지로지 하상가가 제게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곳이 됩니다. 그런데 60이 넘은 여자 몸으로 제가 이곳에서 잠을 잘 때 이 추위보다 훨씬 더 무서운 밤에 손님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노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돈보다 귀한 선물이 될 거예요. 여기가 바로 제가 밤마다 숨어드는 을지로지 하상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이 바쁘게 뛰어다니는 소리가 나죠. 그런데 지하철이 끊기기 시작하면 모든 소리가 뚝 끊깁니다. 그 소리가 저에게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참 무섭고 쓸쓸한 소리예요. 저는 이제 61세가 되었는데 이렇게 나이 들어서 길거리에서 잠을 자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단순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추위를 피해서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들어와 험박스 조각이라도 깔고 누우면 잠시나마 따뜻한 공기가 저를 감싸주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의 무심한 시선이 날카롭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죄인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원래 이렇지 않았습니다. 작은 가게라도 하면서 어떻게든 버티려 했었죠. 그런데 남편과 일찍 헤어지고 혼자 살다가 몸이 좀 많이 아팠어요. 딱 일주일 쉬었을 뿐인데 가게도 문을 닫아야 했고 그때부터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죠. 결국 방에서 쫓겨났고 그때 정신없이 나오느라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그만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무너뜨린 가장 큰 사건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주민등록증이 사라지고 주소지도 없으니 오랜 시간이 지나자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주민센터에 가서 제 이름 석자를 찾아봐도 저는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법적으로는 말이죠. 공무원들은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지만 서류상 저는 죽은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갈 때도 보험이 안 되니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신분증이 없으니 아무도 저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증발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저 작은 지갑 하나를 잃어버렸을 뿐인데 말이에요. 사람들은 저보고 왜 복지관쉼터 같은 따뜻한 곳에 가지 않고 이렇게 차가운 지하상가 바닥에서 자느냐고 물어봅니다. 저도 따뜻한 곳이 좋죠. 당연히요. 그런데 쉼터에 들어가면 그곳은 저처럼 나이든 남자 노숙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여자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쉼터라는 곳이 겉으로 보기에는 따뜻해 보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추위보다 훨씬 무서운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남자 노숙인들이 있는 곳에서 잠을 잔다는 건 언제, 어떤 위험한 일이 닥칠지 모르는 지옥 같은 밤을 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차가운 바람이 불고 사람들이 없는 지하상가 구석을 택했습니다. 이 추위가 차라리 사람의 위협보다는 덜 무섭다고 생각한 겁니다. 지하철이 완전히 끊기고 새벽 1시가 넘으면 지하상가도 완전히 텅 비게 됩니다. 저는 그때서야 간신히 박스조각 위에 몸을 뉘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그 불안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언제 누가 다가올지, 해가 뜰 때까지 무사할 수 있을지, 60이 넘은 나이에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당할까봐 두려움에 떨며 잠든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오늘 밤 이 지하상가 구석에서 무사히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저는 매일 밤 간절히 기도하며 눈을 감습니다. 잠이 들어도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주 작은 소리에도 눈을 번쩍 뜹니다. 이렇게 하루가 끝나고 또다시 무서운 다음 날 아침이 저를 기다립니다.
지하상가에서 간신히 밤을 보내고 나면 저는 날이 밝자마자 다시 서울역으로 향합니다. 여기가 지하상가보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은 덜 무섭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서울역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씻는 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도 제가 남들에게 더럽게 보인다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그리고 제 스스로 사람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려고 저는 매일 아침 서울역의 공용화장실로 갑니다. 찬물로 머리를 감고 몸을 닦는 행위는 저에게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과 같습니다. 깨끗해야 다시 세상으로 나설 작은 용기라도 얻을 수 있었거든요. 저의 하루 식사는 딱 3가지 방법뿐입니다. 굶거나 서부역 근처의 무료급식소에 줄을 서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작은 돈을 구걸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굶는 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배가 고프면 그냥 물을 마시고 잡니다. 그러면 배고픔이 조금은 잊힙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건 구걸입니다. 지나가는 젊은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밥 한 끼만 사 먹게 1,000원만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할 때의 그 수치심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60이 넘은 여자인데 내 자식 같은 아이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대부분은 저를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무료 급식소를 찾아가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밥 한 끼를 얻어먹기 위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데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 저처럼 나이든 어르신들이나 한눈에 봐도 힘든 분들입니다. 거기서 저의 차례가 와서 밥그릇을 내밀 때 공짜 밥을 먹는다는 그 사실이 제 자존심을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밥을 먹으면 정말 끝장나는 기분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눈물을 삼키고 밥을 받습니다.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면 잠시나마 고통이 잊힙니다. 하지만 그 위안도 잠시, 밥을 먹고 나면 다시 어디로 가야 하나 하는 생각에 막막해지죠.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으시니 저의 심정을 잘 모르실 겁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만 하면 따뜻한 방도 얻고 매달 생활비도 받을 수 있다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에게는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따뜻한 방, 하루 3끼밥. 그게 바로 제가 간절히 바라던 꿈의 세상이었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주민센터와 구청에 가봤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발 좀 도와달라고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저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나라의 복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잠시나마 제 삶에도 희망이 찾아온다고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 신청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저를 가로막는 하늘 같은 장벽을 만났습니다. 그게 바로 주소지였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러더군요.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는 복지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신청을 하려면 주소지를 먼저 만들어 오라는 겁니다. 주소지를 만들려면 쪽방이라도 얻어서 살아야 하는데 쪽방을 얻으려면 최소한 첫 달 월세 3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에게 30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돈인지 아십니까? 하루 종일 폐지를 줍거나 남들에게 구걸을 해도 겨우 몇천 원을 모을 수 있을 뿐입니다. 30만 원을 모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릴지 기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30만 원 때문에 저는 복지 시스템으로 진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쪽방을 못 구하는데 쪽방이 없어서 주소지를 못 만들고 주소지가 없으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없는 악순환에 갇힌 겁니다. 공무원들도 저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며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처럼 복지제도가 있지만
가장 가난하고 절박한 사람들은 그 첫 번째 문턱을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행정적인 벽 앞에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없는 사람은 나라의 도움조차 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국어를 하면서라도 30만 원을 모아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모으기 전에 제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건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타인에게 쉽게 요청하지 못하는 제 마음의 벽이었습니다. 6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남에게 손 벌려 본 적 없이 스스로 해결하려 했던 그 자존심의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수없이 거절당했던 경험도 쌓여서 이제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되었습니다. 결국 희망을 품고 찾아갔던 구청 문턱에서 저는 더 깊은 절망을 안고 다시 차가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쉼터에 가지 않고 일부러 춥고 위험한 을지로지 하상가 구석을 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선택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쉼터는 분명 따뜻하지만 그곳에는 저를 위협하는 남자 노숙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여자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쉼터라는 곳이 겉으로 보기에는 따뜻해 보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추위보다 훨씬 더 무서운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쉼터에서 잠을 잔다는 건 언제 어떤 끔찍한 일이 닥칠지 모르는 지뢰밭에 들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쉼터에서 어떤 남자 노숙인한테 성추행 위험에 노출된 적이 있어서 겁이 났습니다. 쉼터가 잘못되거나 나쁜 곳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차가운 거리의 냉기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지하상가도 성추행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측 가능하고 덜 무섭습니다. 지하상가 구석에 몸을 숨기고 밤을 보낼 때 저는 밤새도록 눈을 뜨고 잠을 포기합니다.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인기척이나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고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혹시라도 제가 잠든 사이에 누군가 다가와 저를 해코지하지는 않을까 하는 극도의 긴장감이 저를 짓누릅니다. 저에게 밤은 잠의 시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경계의 시간이 된 지 오래입니다. 잠을 자면 안 된다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밤새도록 애씁니다. 제가 겪은 일은 너무나 끔찍해서 말로 할 수도 없습니다. 성추행이나 폭력의 위험은 여성 노숙인에게 너무나 일상적이고 잔혹한 현실입니다. 제가 겪은 일들은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경찰에 신고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저의 말을 믿어줄까요? 주민등록도 말소된 거리의 노숙인 말을 말입니다. 쉼터에 들어가면 이런 무서운 일을 겪을 위험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춥고 고독하지만 차라리 홀로 숨어있는 지하상가를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잠자리가 아니라 내 몸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이 모든 공포와 고통 속에서 저는 문득 따뜻함이 주는 역설을 깨닫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이 가장 위험하고 차갑고 텅 빈 곳이 오히려 저에게는 더 마음 편한 안식처가 되는 이 모순적인 상황 말입니다. 저는 이 추위가 익숙해지는 것보다 사람의 위협으로부터 잠시 벗어날 때 느끼는 찰나의 안도감 때문에 이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안도감이 저를 다시 내일 아침 서울역으로 향하게 하는 작은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매일 밤 추위와 공포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생존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쉼터가 절대 잘못된 곳이거나 위험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의 개인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저에게 공포스럽다는 것입니다.
다른 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하철 막차 소리를 들으면 오늘 하루의 피로를 풀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부터 하시겠죠. 하지만 저에게 지하철이 끊기는 소리는 단순한 막차 소리가 아닙니다. 그 소리는 세상이 저를 완전히 버리고 단절시키는 순간의 경고음입니다. 지하철 막차가 떠나고 을지로 지하상가의 상인들이 새로 된 셔터를 철컥, 철컥 소리를 내며 내릴 때 그 소리가 저에게는 세상과의 문이 완전히 닫히는 소리로 들립니다. 이 시간대가 시작되면 저의 밤의 생존 게임도 함께 시작되는 겁니다. 텅 빈 지하상가에 혼자 남겨지면 사방이 조용해지면서 오히려 낯선 소리들이 더 크게 들립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발소리, 헛기침 소리. 저는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술에 취했거나 낯선 의도를 가진 남성들이나 외부인들의 그림자가 혹시라도 제 잠자리 쪽으로 다가오지는 않을까 저는 숨도 크게 못 쉽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신호가 됩니다. 이 극도의 긴장감은 낮에 겪었던 굶주림이나 추위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위협적입니다. 잠시라도 긴장을 놓치면 저는 곧바로 큰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텅 빈 공간에서 저를 숨길 수 있는 종이박스덤이나 기둥 뒤에 몸을 최대한 웅크립니다. 숨쉬는 것조차 들킬까봐 두려워하며 저는 아주 작게 숨을 쉽니다. 지나가는 그림자 하나하나에 심장이 철렁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숨어 있는 곳이 발각되어서 여기 노숙자가 있습니다 하고 신고당할까봐 두렵고 혹은 더 무서운 일을 당할까봐 온몸이 떨립니다. 이 공포는 몇 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저는 잠시도 눈을 감지 못하고 동이 틀 때까지 두려움 속에서 싸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밤 차라리 잠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합니다. 잠이 들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가장 큰 위험이 됩니다. 이처럼 제 삶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편안할 수 없는 끝없는 고통이 반복입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때 그 햇살이 제 몸에 닿을 때서야 비로소 오늘 밤도 무사히 넘겼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안도감은 잠시뿐, 곧바로 내일 밤의 두려움이 저를 덮쳐옵니다. 이처럼 밤의 공포는 저의 정신을 조금씩 좀먹고 저를 점점 더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길거리에서 죽음을 기다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살고 싶었고 따뜻한 방에서 사람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치심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용기를 내서 구청 복지과를 찾아간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서울역 화장실에서 어느 때보다도 깨끗하게 씻고 제가 가진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구청 문턱을 넘었습니다. 나라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라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저는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제 사정을 구구절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는지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찾은 구청에서 들은 말은 예전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주소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복지 공무원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분도 법대로 처리해야 했을 겁니다. 제가 더 절망스러웠던 건 개인의 선의를 넘어선 시스템의 한계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0만 원 월세가 없어서 주소지를 못 만드는 저에게 주소지를 만들어 오라는 말은 스스로 죽으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이처럼 복지제도는 훌륭하지만 그 문턱이 너무 높아서 정작 그 혜택이 간절한 사람들에게는 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가 가진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차가운 거리로 나섰습니다. 용기를 냈다가 좌절한 후에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구나라는 극도의 절망감과 고립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리라 스스로를 더 깊은 고독 속에 가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처럼 복지 시스템은 저를 구원해주기는커녕 저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갔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사람들을 더 믿지 못하게 되었고 이 지옥 같은 삶이 계속될 것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을 매일 반복하는데도 저는 왜 아직까지 살아있을까요? 저를 포함한 많은 노숙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아주 작고 단순한 인간적인 소망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다시 눈을 뜨게 만드는 그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으로서의 작은 존엄을 지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따뜻한 물로 세수하고 남들에게 냄새나지 않게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 노력이 바로 저의 마지막 생존의지입니다. 저는 밤마다 과거를 떠올립니다. 저를 사랑해 주었던 가족이나 예전에 저를 언니라고 불렀던 친구들의 얼굴을 그립니다. 비록 제가 먼저 그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연락을 끊고 숨었지만 가끔은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이중적인 마음에 시달립니다. 노숙 생활은 사람을 고립시키지만 인간은 결국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그리움과 단절 사이에서 느끼는 고뇌가 저의 하루하루를 힘들게 합니다. 저는 이 고통 속에서도 저를 기억해 줄 단 한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겪은 모든 고통과 모멸감 속에서도 저는 나 자신만큼은 버릴 수 없다는 가장 강렬한 다짐을 합니다. 세상은 저를 버렸고 제도도 저를 외면했지만 제 스스로 저의 삶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의지가 바로 매일 아침 저를 서울역으로 향하게 하고 구걸을 하면서라도 밥 한 끼를 해결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처럼 강인한 생존 의지가 저와 같은 노숙인들을 지탱하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저희는 그저 살고 싶을 뿐입니다. 사람답게 말입니다. 고통스러운 하루가 끝나면 저는 다시 내일의 생존을 위해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내일도 오늘과 똑같이 지하상가로 가야 하고 낯선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하고 밤에는 공포에 떨며 잠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고통의 순환을 끊을 수 없다는 현실이 저를 가장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도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찾아내서 다음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그 뒤로 위험성이 없는 여성 전용 쉼터와 복지기관의 도움으로 새 삶을 찾게 되었고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의 힘겨운 삶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안전망이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따뜻한 월세방의 주소지 하나, 그리고 통장에 남아있는 작은 돈 몇십만 원이 얼마나 강력한 방패였는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노후 대비를 할 때 통장에 돈이 얼마나 모였나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의 경험으로 볼 때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안전망을 지키는 일입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노후 대비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를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돕는 이 기본적인 관계만이 가장 확실한 안전망입니다. 이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직접 큰 돈을 도울 수는 없지만 작고 따뜻한 손길은 내밀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노숙인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그분들의 무너진 자존심을 조금이나마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희처럼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보시면 지자체의 복지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작은 제보라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힘조차 잃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갇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세월은 참으로 금방 갑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 더 현명하게 노후를 준비하고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큰 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 서로의 안전망이 되어줍시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